안녕하세요. 여러분, 질문을 잘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특히 예술 쪽에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문점 많이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술 덕후 입문 치트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오늘 특히 저의 넷피셜이랑 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니까 적당히 그려려니 제 생각일 뿐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시대 구분이에요. 크게 고전과 현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전 미술의 대표작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의 작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시대를 원시 미술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나누기 나름이죠. 그래서 고대부터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이후부터 대략 사실주의 혹은 낭만주의까지 를 고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상파까지도 고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자들 간에 또 학술계에서 나누기 나름입니다. 이건 좀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이때 고전 미술의 특징이 아는 만큼 보여서 종교, 신화의 공식, 도상학을 알아야 됩니다. 일명 이콘그래피라고 하죠. 이코노그래피. 그 그림 보는 법을 알아야 보이는 게 고전 미술의 특징입니다. 그 주제가 종교, 신화 외에도 역사와 혹은 인물화는 지금까지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렸을 때입니다. 사실적인 묘사, 잘 그리는 게 중요했던 시대죠. 근데 똑같이 그린 것보다 더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그리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상화가 주문이 들어오면 똑같이 그려줄 것 같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화가들이 똑같이 그려주면 클라이언트가 되게 싫어했습니다. 보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네요. 그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시대, 도상학 상식 필수, 이게 바로 이콘그래피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너스의 공식입니다. 바닷가가 있고 조개가 있고 뭐 순수함을 상징하죠. 이게 그리스 신화이고 종교화 같은 경우에는 성모 마리아 파란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X자 십자가는 안드레아 성인, 세례자 요한은 낙타가지고의 나무 십자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보이는 미술이죠. 어느 정도 정해진 상식 안에서 관람객은 수동적으로 감상했던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고전이라도 21세기의 고전 감상법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현대미술은 주제가 많이 달라요. 우리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주제를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일상, 이 시대의 사회 문제, 개인의 내면, 그리고 표현이 이상적인 아름다움, 사실적인 묘사를 추구했었던 때가 고전인데 현대미술은 실험적인 표현, 새로움의 미학입니다. 이전과 얼마나 달라진지를 보는 미술이에요. 잘 그리냐 못 그리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외도 있긴 해요. 그리고 감상이 수동적인 감상이 아니라 참여적 감상을 하는 시대입니다. 열린 해석이에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고전 이후에 현대미술과 어떻게 왜 달라졌는지를 구별할 때 크게 세 가지 사건, 프랑스 혁명부터 카메라 발명,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크게 바뀌었다. 모더니즘이죠, 크게. 이 충격적인 인류사적인 사건 이후에 미술도 이렇게 바뀌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림 바라보는 공식이 많이 바뀐 거죠. 고전 미술과 현대 미술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구별해놨어요. 고전 미술은 이 비너스가 실존하지 않죠. 성모 마리아가 지금 시대에 있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시대에 없습니다. 천사 없죠? 그래서 신들 없잖아요.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대상을, 정말 특이한 게 있지도 않은 존재인데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이상적인 사실주의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고전이에요. 현존하지 않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반대로 현대 미술은 현존하는 대상이죠. 아비뇽의 처녀를 대표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비뇽 처녀 그릴 때 모델 여자친구와 세탁소에서 동거를 했을 때 그린 작품이거든요. 자기 여친을 모티브로 그렸대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 못생기게 그리죠. 그래서 현존하는 대상을 세상에 있지도 않은 표현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현대미술이죠. 혹은 추상미술로 표현하죠. 저세상처럼 표현하잖아요. 지금 세계에 없는 형상을 표현합니다. 화가의 내면으로. 근데 현존하는 대상이에요, 주제는. 아니면 내가 겪는 감성, 내가 매일 보는 일상,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비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에 없는 걸 표현해요. 그게 차이점이죠.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를 현대미술로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구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현대미술 안에서도 두 가지로 또 구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아닌 약간 이전 시대를 현대미술로 보고, 그리고 동시대, 지금 시대의 미술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1990년도까지를 현대미술로 보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미술을 동시대로 구별하기도 해요. 제가 일부러 동시대 미술을 작게 쓴 이유가 여기 모든 시대를 다 현대미술로 보기도 해서 그래요. 그 현대미술은 또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크게 19세기 중후반부터 대략 50년대까지, 그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미학은 새로움, 엘리트주의, 되게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아비뇽의 처녀 봤을 때 이게 뭘 그린 건지 이해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해하면 뭔가 중독성이 있는 특징이 있기도 해요. 새로움의 미학이라서 독창성, 화가의 개성이 되게 중요했던 시대로 바뀐 초창기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순수함을 추구했던 시대로 평가하기도 해요. 회하면 회하고 조각이면 조각이다. 약간의 틀 같은 게 있긴 합니다.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움의 미학의 대표 작가 마스터들이죠. 마티스, 피카소, 칸딘스키, 몬드리안, 미국의 잭슨 폴락, 이런 작가를 모던 아트의 대표 작가로 평가하기도 하죠. 크게 카메라 발명 이후에 더 이상 재현하는 미술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서 바뀝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쯤부터 이상하게 그림이 바뀌죠. 근데 시기로는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시대까지도 포함합니다. 모더니즘.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충격으로 나타난 미술일 수도 있어요. 혹은 전후 시대이죠. 이전의 모더니즘의 뭔가 공식 같은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에 뭔가 틀에 박힌 거를 부정해요. 그리고 형식주의를 타파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되게 혼성적이고 해체적이죠. 실제 해체주의라는 사조가 있죠. 핵심적인 게 반권위적입니다. 근데 이런 성향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매체의 다양성, 대중문화가 급부상하면서 상위문화와 하위문화를 혼합하는 이런 시도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 사조가 앤디 월의 이런 팝아트죠. 시대 비판적입니다. 모더니즘은 개인적인 자율성을 좀 추구했거든요. 근데 시대를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것도 표현하기 시작해요. 전후 시대죠. 이 이전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그런 하지 말라, 이런 권위주의를 완전히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68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후 세대이고, 그리고 이때 대표 사조가 신표현주의도 있어요. 팝아트와 더불어서. 지금 시대죠. 약 90년대부터 지금까지 80년대부터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연도 구별은 하지 마시고 대략 이쯤이다, 어디서부터다라는 거는 주장하기 나름이에요. 사조 구별하는 것도 틀에 박힌 거거든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고 되묻는 것도 지금 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 뿐이고, 지금 동시대 미술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습니다. 초다원성이에요. 더 극한으로 가는 거죠. 참여하는 성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공공 미술이 발달하게 돼요. 대다수 많은 미술하면 어렵다고 느꼈던 일반 대중들이, 관람객들이 미술과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대의 정신이 동시대 미술이에요. 형식적인 걸 고수하는 게 아닌가. 열어놓고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가, 꽉 막히지 않았나,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고, 경계를 파괴하는 시대, 퓨전의 시대죠. 많은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는 시대라서 미술의 민주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미술계 특유의 약간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조가 미디어 아트, 장르로도 볼 수가 있죠. 미디어 아트, 커뮤니티 아트, 뭔가 미술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려는 이런 아티스트, 운동 캠페인형 아티스트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 참여적이죠. 그리고 글로벌한 시대라서 나는 나다운 거, 우리 지역, 그래서 원주민, 한국인은 한국적인 거가 통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강조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때부터 페미니즘이 강한 시대, 학계에서 학술적으로 동시대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를 누구를 뽑을까 했을 때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루이스 부르주아를 탑으로 뽑기도 합니다. 마망이 대표작이죠. 이전에 이거는 조각이거든요. 관람객의 관여를 안 해요, 이전 시대에는. 그런데 관람객이 아무 때나 있는 여기 거미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 밑에 알이 몇 개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하지만 뭔가 접근 못하게 막아놓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관광객이든 미술관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그냥 산책하다가 그냥 볼 수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같은 작품이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시리즈 작품이죠. 아무튼 이 작품을 동시대 미술의 대표작으로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수동적으로 뭔가 미술을 감상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구나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술 사조를 구별하는 것도 시대 정신에 맞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권위주의의 잔재입니다. 여러분. 미술 사조, 미술계 과거의 엘리트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대략 끊어놔야 이해하긴 쉬우니까. 사조는 한 시대에 널리 퍼진 사상 또는 생각의 흐름을 억지로 짜맞춘 그런 것들을 미술 사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 사조는 특정한 시대를 말하고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을 분석하는 거죠. 양식이라든지 가치관, 공통적인 특징,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억지로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많아요, 은근. 특히 바로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미술에서는 탈인상주의 사조의 작가들 따로 놀거든요. 공통분모가 거의 없는데 억지로 딱 하나로 묶죠. 중세 때는 비잔틴 미술이 있고 르네상스, 바로크 이런 것들을 미술 사조라고 합니다. 현대에는 표현주의, 독일 쪽이죠. 그리고 미국의 팝아트 이런 것들을 미술 사조라고 불러요. 고전을 구별하는 예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중세 시대 대표 양식이 비잔틴 미술이죠. 동유럽 쪽입니다. 동방정교회. 옛날에 그러니까 중세 때는요. 서유럽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부터 러시아까지 지금의 튀르키예 이쪽이 어떻게 보면 미술 혹은 문화의 중심지였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문명적으로 앞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잔틴 미술이 이쪽에서 나온 거예요. 대표작이 블라디미르의 성모자상. 이 위치도 보시면 러시아 쪽에 있잖아요. 이콘 중세 미술의 대표 양식 비잔틴 미술의 중심은 동유럽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모자 도상이잖아요. 이콘화라고도 합니다. 이콘. 아이콘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와 구별되는 르네상스 시대 중심이 이탈리아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술사조 구별할 때 용어 이런 거는 솔직히 이 시대 정신에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몰라도 돼요. 이미지로 구별하는 게 먼저입니다. 보세요. 이 이미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죠. 중세적인 그림의 대표 양식과 르네상스의 그림 되게 입체적이고 잘 그렸다는 게 특징이죠. 라파엘로를 저는 르네상스의 대표 작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성모자 도상인데 완전히 다르게 표현했어요. 시대적으로는 5세기부터 대략 13세기 혹은 14세기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는 보통 15세기부터 16세기 대략 이때쯤이고 이후 바로크 17세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 지역으로 중심지가 나뉩니다. 르네상스 때는 크게 이탈리아와 그 외에 독일 플랑드르 쪽이 중심지였다면 바로크 시대 때는 좀 넓어집니다. 서유럽, 그러니까 스페인, 프랑스까지 이렇게 지역화돼요. 그 지역별로 스타일이 좀 다양해지죠. 대표 작가가 또 이탈리아의 카라바조입니다. 카라바조의 성모의 죽음. 여러분, 같은 여인을 주인공으로 그렸는데 그리는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중세는 되게 투박하고 못생기고 평면적이죠. 르네상스는 3D가 나오고 굉장히 이쁘게 잘 그렸습니다. 근데 약간 점잖죠, 동세가. 그런데 바로크 때 감정이 극대화됩니다. 우는 사람도 있고 죽는 연출까지 극적으로 해놨어요. 영화 같죠? 이렇게 바뀌어요. 중세는 비잔틴 미술이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15, 16세기다.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란 뜻인데 17세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미술사도. 최근에 영국 쪽에서는 아예 미술사조 네이밍을 안 한다고 합니다.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이 당시에 쓰지도 않은 말이었거든요. 억지로 후대에 그냥 지은 말이잖아요. 억지로 구별시키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 미술의 흐름이 일어난 데가 이탈리아다 보니까 어떻게 부르냐면 15, 16세기 이탈리아 미술로 이렇게 그냥 부른대요. 그리고 플랑드르 르네상스는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15, 16세기 플랑드르 미술, 그 시대의 독일 미술, 객관적인 시대와 지역명으로 이렇게 구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르네상스는 인본주의다, 인간 중심이다, 중세는 종교 중심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가 중세까지면 르네상스 시대인데 종교화를 왜 그리고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도 종교가 중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크도 스타일이 제각각입니다. 지역마다. 그러니까 억지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려요. 이런 거는 딱 구별할 필요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 언어 따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미술사 공부할 때. 이미지로 구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 진짜 중세 시대와 15, 16세기 그러니까 콜럼버스 시대와 그 이후에 17세기 시대와 진짜 그림이 다르구나. 자신의 직관이랑 느낌으로 먼저 구별한 다음에 아, 이 시대를 대략 르네상스로 부르는구나. 17세기를 바로크로 대략 부르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구별해도 충분합니다. 관찰이 중요한 거죠. 내가 동의가 돼야 돼요. 자신이 이렇게 진짜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네라는 게 느껴져야 되죠. 시대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서 이 과도기 때는 과도기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억지로 딱 시대가 15세기부터 오늘부터 르네상스야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현대미술은 아주 복잡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이즘이 탄생했던 시대죠.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지금까지 영향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뜨거운 맛과 차가운 맛, 이상한 맛으로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정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정식적인 미술 학술적으로는 올가닉 업스트랙션이라고 해요. 유기적 추상과 지오메트릭 업스트랙션,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추상으로 구별합니다. 같은 추상이라도 이건 정식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이상한 맛은 이제 듀상의 작품을 대표적으로 가져왔거든요. 듀상이 이렇게 소변기를 갖다가 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퍼포먼스라든지 개념 미술, 설치 미술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적인 추상, 특영 계열의 대표 작품을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 미국의 잭슨 폴락의 작품을 가져왔고, 기하학적인 추상의 대표 작가를 피트 몬드리안의 컴포지션 시리즈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시발점은 윗세대의 큐비즘 피카소가 있고 더 윗세대의 세잔이 있죠. 그리고 가을의 리듬 같은 경우에는 윗세대의 독일 표현주의가 있고 그 윗세대의 빈센트 반 고흐 같은 화가가 있습니다. 마르셀 듀상 같은 경우 윗세대 또라이가 잘 없죠. 그래서 마르셀 듀상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특히 이 시대까지 미술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엄청 강했어요. 칸딘스키도 그런 시대였죠. 몬드리안과 더불어서 미술은 어렵다, 아무나 접근 못한다. 이게 발로 그린 그림 같지만 다들 좋대. 그럼 그런가 보다, 내가 낄 자리가 아닌가 보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앤디 월이라는 특이한 작가가 나타나면서 그거를 해체해버리죠. 미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대충 대중스타 이미지 딱 가져와서 컬러만 바꿔도 미술이 된단다. 돈도 되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앤디 월 같은 팝아트죠. 그래서 모더니즘이 엘리트주의적인 게 이런 거죠. 그리고 장르 구별을 해볼게요. 미술에서 장르, 뭘 그린 작가다 이런 거. 작가들끼리는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 뭘 그린 작가예요? 그러면 저 구상보단 추상을 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그라티브 아트, 고전주의적인 약간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화가들을 구상 미술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재현적인 미술을 하는 작가를 그 구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미술가 중에서도 호크니는 구상을 하죠. 그리고 추상미술은 말 그대로 재현하는 미술이 아니라 화가의 내면이라든지 뭔가 단순화하는, 재현하는 것을 벗어난 게 바로 추상미술입니다. 논 오브젝티브 아트라고 학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고전시대 때부터 인물화, 초상화 장르 있었죠. 풍경화, 정물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물을 그린 작가는 많진 않지만 풍경을 주로 그린 작가도 있고 인물을 주로 그린 작가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각은 말 그대로 조각이에요. 고전 때는 딱 쉽죠? 독립적인 형태, 오브제적인, 그러니까 메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치하면 영구적입니다. 옮길 수도 있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옮기면 됩니다. 이 자체가 작품이니까요. 단일 개차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은 설치 미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빌의 시초라서 어떤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되는 작품도 있기 때문에 약간 둘 다 해당되는 작가도 꽤 많아요. 조각을 하는 작가는 설치 미술이랑 구별을 했을 때 옮길 수가 있고 놓을 수 있는지, 그게 조각입니다. 왜냐면 설치 미술이랑 조각이랑 헷갈리거든요. 설치하다, 연출하다라는 동사와 어울리는 게 설치 미술입니다.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리고 공간, 환경,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대표작이 울라퍼 엘리아슨, 테이트 모던의 그 날씨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인공 태양을 만들어 놔서 관람객들이 반사되는 태양 보고 이렇게 감상을 했던 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거든요. 이게 엄청 임팩트가 강해서 울라퍼 엘리아슨이 세계적인 거장으로 가는데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성이 설치 미술의 형식인 게 많아요. 그리고 쿠사마 야요이도 조각도 있긴 하지만 무한 거울방 같은 경우 일시적인 프로젝트 형식인 게 꽤 많거든요. 아이 자체를 옮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것도 대표적인 설치 작품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치 작품은 설치하다, 연출하다라는 동사와 어울리면 설치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조각은 옮기다, 놓다. 설치는 설치하다, 연출하다. 둘 다 해당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레디메이드의 시초로 볼 수가 있는 마르셀 듀상의 샘이에요. 이건 실제 소변기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직접 사서 듀상이 전시회에 출품한 거예요. 물론 딱지 맞았지만 전시 가려놓고 관람객들 못 보게 방치해놨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어쨌든 3D 단일 개체 오브제잖아요. 그래서 조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치 미술이기도 한 게 이 개념이 중요한 거라서 소변기 사서 그냥 설치하면 되거든요. 리차드 무트라는 듀상의 가명의 사인만 필요할 뿐이에요. 이 작가가 개입했다는 그 증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6개, 7개의 레플리카 복제본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복제본인데도 원본처럼 취급을 받는 작품이에요. 왜냐면 애초에 원본 자체가 복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적인 형식도 강합니다. 개념이 중요한 거라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전시입니다. 전시의 종류. 여러분, 갤러리와 미술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다들? 당연히 알아야지가 아니라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갔는데 왜 작품 얼마냐고 했는데 안 가르쳐주고 오해를 해서 벌어지는 게 있어요. 유료, 무료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는데요. 간혹 갤러리 전시도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미술관 전시인데도 상업적인 전시도 있어요. 크게 미술관, 갤러리, 대한공간, 국제미술전, 아트페어, 상업전시로 나눴습니다. 일단은 미술관으로 분류되는 세 곳을 대표 기관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술이라는 용어가 좀 아쉬운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 바른말까지는 않지만 더 나은 말로 미술이라는 용어 빼고 아트로 하시죠, 아트.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이전에 조선시대 때에도. 그러니까 그리는 화가는 회화로 봤습니다. 문인화 뭐 이런 식으로 구별했죠. 일본도 그런 용어가 없을 때 서구와 교류를 하면서 아트를 그들만의 번역으로 일본식 한자로 바꾸면서 미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이라는 개념은 일본식 용어예요. 그래서 다른 해외에서는 영국 제외하고는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구별을 안 합니다. 그냥 뮤지엄이에요. 일본식 아트 용어를 이렇게 따로 구별하다 보니까 미술관과 박물관을 구별하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박물관의 성격은 역사적인 거, 고고학적 유물, 그래서 자연사, 민속, 과학 이런 것들을 전시하면 박물관으로 이렇게 보고 미술은 주로 페인팅, 드로잉, 조각, 설치 이런 것들을 미술관으로 따로 구별을 하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뮤지엄입니다. 그냥 똑같이 미술관, 박물관 통합해서 공공성, 비영리를 추구하는 게 기본 정신입니다. 근데 사립미술관 또 영리를 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크게 국가, 국영, 지자체에서 만든 경우도 있고 민간, 개인, 재단에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대학교에서 만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능이 뭐냐면 작품 수집, 소장, 보존, 중요한 게 연구, 교육, 전시예요. 즉 공공성이 되게 강해요. 시민사회의 복지적인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미술관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미술관의 역할이에요. 미술관의 정말 중요한 것은 판매 불가라는 거예요. 미술관이라고 딱지 붙인 데에서 그림 판매됐다. 그럼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화를 향유한 공공적인 역할이 큽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커요. 미술관은 문화 복지 역할이 큽니다. 갤러리와 비교하면 대규모 스케일이에요. 보통은. 근데 갤러리가 더 큰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은 수장고와 교육실, 연구실 등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학예연구사라고 해요. 큐레이터라고 하죠. 정식적으로는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큐레이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큐레이터의 역할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기획까지 하는 분들을 학예연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술관의 역할, 연구, 교육, 전시, 보존, 관리 포함 기획까지 하는 분들을 학예연구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직입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즘 굿즈가 엄청 힙하죠.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그 지점이 몇 군데 나눠져 있죠. 서울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은 여기 한가람 미술관인데 이런 학예연구사 이런 분들은 거의 그런 기능을 안 해요. 민간에 장소만 대여해 줍니다. 여기는. 그래서 약간 기능이 좀 달라요. 그리고 해외에서 대표적인 기관이 루브르 박물관과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이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유물도 많기 때문에 박물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식 용어예요, 박물관.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갤러리가 아니죠, 여기는. 영국의 문화인데 다는 아니겠지만 갤러리를 미술관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뮤지엄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셔널 갤러리라고 하죠. 다른 나라는 다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내셔널 갤러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화랑 갤러리가 미술관인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의 경우입니다. 미술관을 갤러리라고 부른 경우가 많진 않은데 일부 미국과 영국 쪽에서는 미술관을 갤러리라고 부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뮤지엄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쉽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갤러리는 쉽게 말하면 화랑을 갤러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커머셜 갤러리로 더 구체적으로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랑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좀 세련돼 보이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갤러리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옛날에는 현대 화랑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갤러리 현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국제 갤러리, 학고제 갤러리입니다. 갤러리는 영리를 추구합니다. 판매가 중심이에요. 아트 딜러가 그림 판매하는 게 기원이 된 게 화랑이거든요. 그림 판매업자 애초에 그 목적이 그래서 그 목적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물어보는 건 좋은데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 나중에 살 수도 있고 미래에 살 수도 있으면 직원한테 이거 그림값 어떻게 되냐, 이게 수치가 어떻게 되냐, 다른 작품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나는 진짜 감상만 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막 여기가 어떻네, 전시가 어떻네, 뭐 이렇게 따지고 이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요. 매우 영리적인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남의 영업장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림 판매하는 영업장 온 거라서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 공헌을 하는 역할도 있다고도 최근에는 그런 마인드의 갤러리도 있으니까요. 공공적인 목적도 약간 있으니까. 어쨌든 원래는 영리가 목적이다라는 거고, 주체가 개인, 기업이 보통 주인이죠. 그래서 보통은 좀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갤러리 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미술관의 기능이기도 한데 작가 발굴 역할도 하고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작가를 일찌감치 발굴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죠. 원래 어떤 소장자가 있어요. 그 소장자가 그림 팔고 싶대요. 근데 다른 제3의 컬렉터가 이 그림 관심 있대요. 그러면 그 그림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트 딜러가 원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하고요. 소규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규모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 갤러리, 뭐 갤러리 현대도 그렇고 꽤 공간이 큽니다. 학고제도 그렇고. 근데 애초에 시작이 그림 판매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창고 같은 데에서 그림 쌓아놓고 판매한다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갤러리에서 기획 전시를 하면서 공간 막 넓게 하는 걸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갤러리 막 기획전 많이 하고 이렇게 뭔가 세련되게 막 연출하고 그런 걸 생각하지만 원래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도 기획전을 많이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림 판매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큐레이터가 근무하기도 해요. 기획도 하고 수장고가 있으면 작품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갤러리스트입니다. 갤러리 대표도 갤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총책임자가 매니저고 큐레이터 기획 역할을 한다 그러면 큐레이터가 맞아요. 갤러리에서는 실제 기획 일을 하는 분만 큐레이터라고 불러야 됩니다. 큐레이터가 전문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기획을 하는 특화된 직업이라서 단순히 그림 판매하고 그림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다 큐레이터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외부 큐레이터, 독립 큐레이터가 따로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큐레이터에 대한 인식이 좀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엄연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학예사 자격 시험도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독립 큐레이터도 따로 있어서 꼭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기획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약간 아티스트형 독립 큐레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갤러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아트페어에서 전시 부스에서 그림 판매 알바일 시켰는데 그게 큐레이터 일이라고 하면 큐레이터 분들은 되게 싫어할걸요? 그런 취급 받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뭐 전시를 한다 했을 때 잠깐 자리 지키고 알바하는 건데 큐레이터 모집합니다. 이러면 아 미술 진짜 모르는 사람 취급 받아요. 이런 거는 좀 강조를 합니다. 너무 시리어스했다. 오늘 미술 인문학인데 너무 딥하게 들어왔네요. 그 대표적인 화랑 국내에서는 갤러리 현대 국제 학고제를 예시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세계 3대 갤러리죠. 가고시안, 데이비드 즈워너, 하우젠 워스 대표 갤러리를 이렇게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 중에 대안 공간이라고 있어요. 얼터너티브 스페이스. 이게 외국에서 가져온 개념의 공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IMF 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비영리를 추구해요. 음악으로 따지면 언더그라운드입니다. 인디밴드들이 실험적인 음악을 하잖아요. 되게 시대 비판적이고 너무 막 돈 밝히고 아이돌 같은 그런 음악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아이돌이 글로벌 대세니까 좀 덜한데 옛날에는 언더그라운드의 뮤지션들이 아이돌들 되게 막 무시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시하면 큰일 나죠. 네. 언더그라운드와 비슷하게 실험적인 아티스트들 전시를 많이 해요. 작가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의 주체는 실제 예술가가 관리를 하는 공간도 있고 혹은 독립 큐레이터, 아티스트들이 공간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 큐레이터도 아티스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미술 쪽의 연출가가 독립 큐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 단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신진 작가 발굴을 많이 하죠. 다양성을 추구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합니다. 자율적이고 유동적이에요. 형식 같은 것에 벗어나 있습니다. 예술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뭔가 실험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아방가르드 정신의 기본이죠. 근데 이 대한공간은 서구권에서 68 운동의 영향으로 생긴 공간이라고 해요. 이전에 권위주의 시대 때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공간인 갤러리와 미술관에 대한 권위를 깬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공간입니다. 그래서 되게 허름한 창고 같은 데에서 처음에 전시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시발점이 뉴욕인데 오래되고 방치된 이런 공장 같은 데에서 전시를 하고 그래서 그때 핫했던 공간이 뉴욕 소호죠. 탈권위주의, 탈제대권 미술이 바로 대한공간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비엔날레가 있죠. 근데 비엔날레라는 말 자체가 경연제란 뜻이거든요. 경연제? 2년마다 한 번씩이란 뜻이라서 미술계의 국제적인 행사를 다 비엔날레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도큐멘타는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국제미술전이라고 학술적인 용어를 따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국제미술전 중에 가장 유명한 행사가 베니스 비엔날레고 도큐멘타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미술전 행사는 국가 혹은 도시 중심으로 공공성 있는 페스티벌,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술 엑스포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공공적인 역할이 강해요. 동시대 미술의 교류, 비평, 담론 형성 이런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되게 지역 중심적이죠. 도시 중심적이고 도시의 그 특성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 행사가 뭐 몇 년마다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국가 행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비상업적이라서 판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미술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18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가장 권위 있는 미술 교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독일의 도큐멘타가 있죠. 이 행사는 독일의 카셀에서 열리고 있고 5년마다 열리죠. 시대의 온도계라는 평가를 받아서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아시아 최대의 국제미술 비엔날레가 광주 비엔날레예요.
한국 최초 최대의 비엔날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를 세계에 알리는 목적도 크고 5.18 민주정신의 도시 광주에서 처음 개최를 했기 때문에 민주정신 이런 성향의 작가들을 초대를 많이 합니다. 30개국 이상 이렇게 초대를 많이 해요. 그런 세계적인 비엔날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초창기에 비해서 이 인지도가 영향력이 좀 많이 감소했다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 그리고 아트페어가 있죠. 요즘에 비엔날레보다는 아트페어의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갤러리와 아트딜러가 한 장소에 모여서 마켓을 이루면서 파는 행사가 아트페어입니다. 미술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역 행사일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국가 도시 행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처가 유럽에서 활동하는 여러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전시한 아모리쇼가 그 시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때 작품을 꽤 팔았나봐요. 유럽에서는 쾰른 아트마켓이 아트페어의 기원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아트페어가 아트바젤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스위스 바젤에서 처음 열었던 아트페어입니다. 그 확장을 해서 미국의 마이애미 그리고 홍콩 몇 년 전부터 파리까지 이렇게 넓혔죠. 피아기라는 아트페어가 되게 컸는데 피아기 없어지고 아트바젤이 거의 합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즈가 그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왔죠. 런던에서 기원됐고 아트바젤과 양대 산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뉴욕, LA 확장하면서 최근에 서울까지 해서 이번에 4회째인가 그렇죠. 그 아트바젤은 생각보다 마스터 심지어는 고전 작품도 꽤 많이 팔아요. 근데 프리즈는 아트바젤에 비해서 보통 현대미술에 더 특화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좀 생소한 테파프라는 게 있습니다. 테파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기원된 아트페어예요. 1988년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네덜란드 시작해가지고 뉴욕에까지 확장한 되게 퀄리티 있는 아트페어입니다. 꽤 권위 있는 아트페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02년부터 시작한 키아프가 있죠. 그 주체가 화랑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화랑협회가 중심이다 보니까 프리즈와 공동 개최하면서 글로벌화 되면서 발전을 꽤 많이 했지만 한계가 또 있어요. 화랑협회가 주관하다 보니까 화랑협회에서 뽑힌 갤러리만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예술감독 혹은 큐레이터를 독립적으로 그 팀을 만들어줘서 심사를 따로 해야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해관계 얽힌 갤러리들만 초대를 하고 그 실험적인 작가, 새로운 작가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최대 아트페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알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유료 강의에 원래 또 다른 전시 개념이 있습니다. 상업전시입니다. 이 상업전시 쉽게 말하면 티켓 판매가 목적인 전시예요. 상업적인 성과, 얼마만큼 사람이 다녀왔냐, 몇십만 방문한 전시다. 이 성과가 제일 중요한 전시가 커머셜 익스비션이라고 불리는 상업전시입니다. 이거는 학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전시 전문 기업이 기획을 보통 해요. 기획회사가 따로 주관해서 기획하고 기획자는 원래 작품을 소장한 해외 미술관의 큐레이터를 이렇게 프로젝트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 큐레이터가 일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 전시 기획사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전시 기획사에서 큐레이터를 따로 두면서 기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전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흥행이 목적이라서 작가 발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팔아야 돼요. 티켓을. 그래서 이 중심지가 바로 한가람 미술관, DDP 같은 공간이죠. 근데 가장 상업적인 커머셜 전시를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1년마다 한 번씩 가장 큰 상업 전시를 한 번씩 하잖아요. 다른 공공 목적의 국공립미술관에서도 이런 상업 전시, 티켓 판매 전시를 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이 공공적인 목적의 공간에서 이런 상업 전시를 하는 게 맞냐? 국립중앙박물관의 목적이 교육, 연구, 문화유산 보전, 시민에게 약간 공헌하는 이런 게 목적이 큰데 매우 상업적인 전시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매년 큰 프로젝트로 하니까 이게 상업성, 공공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요? 그쵸. 코바나 컨텐츠도 미술 전시 기획 회사였죠. 과거형. 자코메티 전시 엄청 성공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죠. 매우 흥행했던 2022년에 합스부르크 600년 전시는 매우 감사한 전시죠. 제 구독자가 5만 이상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감사한 전시입니다. 자, 그리고 미술 직업군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각가, 화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작가라고 생각하면 글 쓰는 작가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는. 그거를 좀 구별해서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미술이 아는 분야에서는 미술하는 작가예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도슨트가 있습니다. 크게 이외에 여러 직업군이 있는데 좀 일부러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큐레이터를 다시 말씀드리면 큐레이터의 라틴어 기원이 큐라레라는 용어였나봐요. 돌보다, 관리하다라는 말입니다. 약간 대항해 시대 때 경희방이라고 해서 귀족들이 컬렉션 방을 관리하는 게 시초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유물들 관리하는 게 목적이었죠, 처음에. 그러다가 근대 박물관에서 공식적으로 큐레이터라는 직업으로 공식화해요. 20세기에 미국에서부터 전문성 그 역할 확대를 하면서 큐레이터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유물 혹은 작품 관리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해석, 전시 기획, 교육, 아카이빙, 그러니까 작품 정리이죠. 그거를 했던 역사적인 큐레이터가 알프레드 바라는 모마 미술관 관장입니다. 그분이 큐비즘과 그 추상미술 전시 기획 포스터를 이때 만들었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미술 사학적인 또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기획 전시를 한 역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큐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큐레이터십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갤러리에서, 미술관에서 그냥 전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작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아티스트형 기획자 하랄드 제만이라는 스위스 분이 라이브 인 유어 헤드라는 기획 전시, 따로 전시 컨셉을 정하고 참여 작가를 따로 인터뷰하면서 따로 선정을 내요. 작품에 대한 해석도 하고 담론을 형성하고 비평을 합니다. 전시 공간 구성을 직접 하고. 그래서 예술가형 기획자가 등장한 첫 사례를 하랄드 제만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역할을 큐레이터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대적 독립 큐레이터의 역사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 역사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술가형 창작 주체가 됩니다. 기획 전시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 평가받는 시초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스트의 역사를 보면 이전 시대에 에르네스트 감바르트라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딜러가 있었고요. 그게 아트 딜러의 시초라고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트 딜러의 그 역사도 얼마 안 됐죠. 그리고 19세기부터 역사적인 갤러리스트, 아트 딜러가 등장합니다. 폴 뒤랑 루엘, 바로 인상주의를 발굴한 역사적인 아트 딜러입니다. 화랑 사장님도 전시를 직접 주관하고 작가 홍보를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무렵부터 화랑에서 작가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일부 재료비를 지원하고 대신에 몇 작품 이렇게 대신 그려달라고, 이런 문화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갤러리에서도 작가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상업 갤러리의 시초로 평가받는 초대 갤러리스트가 바로 폴 뒤랑 루엘이라는 분이죠, 이분. 그리고 동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계 거물이 레리 가고시안이죠. 가고시안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되게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많은 전시 종류 중에 대중들에게 상업 전시의 흥행이 너무 몰리고 있어요. 대중의 관심, 언론의 관심도 이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 전시에서 주로 해설을 하는 도슨트가 스타가 되는,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린 거니까. 원래 도슨트라는 말이 가르치다라는 어원 말에서 기원됐습니다. 유럽에서는 교수가 되기 전에 강사를 도슨트라고 많이 불러요. 유럽에서는 도슨트란 말을 거의 안 쓰고 미술관 가이드라고 부릅니다. 뮤지엄 가이드라고 불러요. 저도 스페인에서 미술관 해설할 때 미술관 가이드라고 소개하지 도슨트란 말을 안 씁니다. 근데
한국에서 미술관에서 이런 해설을 하는 분들을 도슨트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를 했던 초창기에 이게 무슨 용어지? 나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도슨트라 부르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미국식 용어입니다. 1907년에 보스턴 미술관에서 미술관 가이드를 따로 도슨트, 뮤지엄 도슨트라고 부르는 게 기원이 돼서 그 미국식 미술관 가이드 이제 용어를 가지고 온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서 지금도 미술관에서는 자원봉사 개념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됐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광주 비엔날레의 첫 도슨트 개념을 도입했다고 해요. 스타 도슨트가 많아지면서 도슨트가 해설해 주는 감상을 되게 좋아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스타 도슨트가 뭐 한다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따라가고 도슨트 이야기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도 유럽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유럽의 여러 지역, 유적지, 지식 가이드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의 설명을 듣는 문화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슨트한테 그 그림 이야기 듣는 문화가 좀 활성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람객들이 도슨트의 해설을 들어야 정답인 것처럼 그런 문화가 좀 생긴 것도 있어서 주체적인 자유로운 감상을 방해하는 경지까지 왔어요. 저도 오랫동안 유럽에서 미술관 가이드를 했잖아요. 저도 그런 우를 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내 얘기 많이 듣고 재밌게 들어서 뿌듯하긴 한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림은 안 보고 제 입만 보는 그런 게 쫙 보이는 거예요. 주체적인 감상을 도와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도한 스토리텔링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체적인 감상을 하는 게 21세기의 지금 시대에 맞는 감상법인데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뭔가 수동적인 감상을 유도하거든요. 잘못하면. 이 시대에 맞는 감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도슨트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제가 추천하는 미술사 입문법을 좀 또 말씀드리는데 암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론보단 이미지를 먼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주체적인 감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술 입문하는데 곰브리치 제발 보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친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익숙해지고 좋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그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미술사 책 뭐가 제일 좋냐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 책이 아니라면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보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학생들 입시 미술을 좀 가르쳤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술 교과서를 봤는데 내용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보는 거니까 에이 너무 막 유치하고 수준 낮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역사적인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 시대별로 대표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동시대에 유명한 해외 작가들 정보도 있습니다. 웬만한 책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너무 지루하게 텍스트만 많은 게 아니라 그림이 많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다양한 장르의 작가 작품을 소개하고 한국 미술사도 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요 지금 활동하는 미술계 교수님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자기 친한 분들을 넣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걸러서 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좀 말씀드려요. 어쨌든 미술사 뭐 알아서 보되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읽는 걸 추천합니다. 모든 게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주체적으로 보시고 자신의 직관을 무시하지 마시고 사유에 자신만의 생각을 거치지 않고 누가 쓴 거라고 맹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정답처럼 여기는 게 위험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믿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미술사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이에요. 미술 사조 뭐뭐 이즘으로 구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게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과거의 해석으로 반복해서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미술사 관련된 책을 쓰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신만의 관점, 지금 시대가 바라보는 과거의 고전 미술, 새로운 관점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죠.
근데 옛날 거 누가 이렇다 하는 거 똑같이 또 반복한다. 그러면 지금 시대와 맞지 않은 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건브리치는 너무 올드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오류도 꽤 많은 책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대로 다 읽은 사람을 제 주변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미대생도 어려운 책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번역도 해외에서는 쉽게 써서 좋다고 평가하지만 번역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번역했거나 아니면 너무 올드한 80년대 언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거나 빨리 읽히지가 않아요. 머리에서 무슨 이야기인가를 뜸을 들여야 되는 그런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책으로 공부한 것도 좋지만 솔직히 저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해요. 대신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좋은 도구 많잖아요. 생성형 AI, 챗 GPT도 있고 펄플렉서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미술을 입문할 때 편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대의 순으로 처음부터 지루한 원식 고대 미술부터 보지 마시고 관심사가 있는 사조 그 시대에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심 갖는 시기와 그 관심 작가부터 시작해서 그 비슷한 시대의 사조 그 작가들 관심 가지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찾아보시면서 아, 이 화가는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구나. 어떤 시대였구나. 그 시대의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화가들이 주목받았구나를 주체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검증된 학술 자료 중심으로 출처가 있는 자료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챗 GTP 잘못 질문하면 구라를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처가 나오는 펄플렉서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검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찾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분석한 걸 우리한테 전달해주면 정보가 왜곡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비교를 또 주체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항상 비판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진리가 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의 편식? 미술사 편식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용어 달달 외우지 마시고 제발 암기하지 마세요. 그림 느끼고 관찰한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감상법입니다. 고전 미술과 현대 미술을 룰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체적인 감상, 질문을 던지는 감상, 도슨트의 설명 의존도 줄이기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이미지인데 크게 고전과 현대 미술이잖아요. 고전은 이상적인 아름다움, 사실적인 묘사, 테크니션이 그렸던 시대예요. 그들이 예술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잘 그렸던 화가들이 인정받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잘 그린 화가가 이쁘게 그린 화가가 좋은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장르예요. 이게 클래식이죠, 미술에서. 원초적이에요. 왜냐하면 현대미술 접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 둘을 비교하면 이게 훨씬 잘 그렸다고 하거든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인 미학 룰을 만든 게 현대미술이거든요. 미술 엘리트들이 그들만의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부터 그러니까 큰 사건을 겪긴 했어요. 이 좋은 미술을 판단하는 룰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대미술을 보실 때는 고전을 감상할 때의 룰로 보면 안 됩니다. 새로움의 미학으로 봐야 되는 시대예요. 이 화가가 이전에 없던 거를 실험적인 표현을 했느냐 뻔한 걸 했느냐로 평가를 하는 미술이에요. 고전의 감상법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룰을 이해하고 봐야 돼요. 수동적인 감상을 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의 감상, 열린 해석이 더 중요한 시대라서 도슨트의 이야기에 너무 의존하는 게 좋은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포스트 모던 회의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술사를 이렇게 비판하는 관점인데 정해진 정답, 절대적 해석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거대 내러티브를 비판합니다. 다원적인 해석,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라봤다. 자기 주도적인 감상을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그런 감상법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미셸 푸코가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 권력은 지식을 만들어내며 권력과 지식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떤 권력 관계에도 지식의 생산 구성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 역시 권력 관계를 전제로 하고 또 권력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이다. 이게 직역해서 말이 좀 어렵죠? 중요한 거는 과거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승자 중심의 역사가
우리가 아는 미술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지식이 지금까지도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어떻게 재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는 겁니다. 미술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냐? 아니죠. 감상자도 이런 마인드로 그림을 봐야 됩니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르빈 파노프스키라는 독일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뭐 이콘그래피 뒤로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모든 그림의 해석은 보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탐색하며 접근해야 풍부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술 작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둘러싼 문화, 정신, 역사적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작가들한테 자꾸 이 작품은 뭘 상징해요? 자꾸 막 자기가 알아서 느껴야 되고 감상해야 될 것 같다가 그 정답지를 화가한테 묻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신이 해결해야 될 거를 아무 느낌 안 든다. 그럼 그것도 감상이에요. 근데 화가한테 정해진 정답이 있다 생각하고 그거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감상법으로 작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을 하려면 이 화가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을 가졌으며 이 화가가 당시에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주변 환경을 물어봐야 됩니다. 작가의 인생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힌트까지는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해요? 이런 뻔한 질문 할 것 같으면 작가님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이게 더 발전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작가의 성향을 이해하는 게 나은 거죠. 수전 손택이라는 미국의 학자이자 예술가이자 문학가이자 비평가는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림, 특히 현대미술을 해석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냥 난해하면 난해한 채로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해석과 이야기로 길들여 본래의 생생함을 잃게 만든다라는 말을 했어요. 미술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모르는 작품을 봤는데 나에게 이런 느낌을 줬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해석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과정,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해 집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발전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모마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 출신의 필립 예나워는 사람들이 작품을 직접 관찰하는 과정이야말로 미술 감상의 시작이라고 본다. 관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보는 것,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이미 짜여진 스토리 먼저 알고 그림 설명하는 사람이 집중하는 것보다 그림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느낌에 충실하라는 거죠. 감상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관찰의 근거에 작품을 해석하도록 북돋아야 하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작품에 대해 단순 정보를 주입하기보다는 관찰을 출발점으로 삼을 때 감상자의 동기와 탐구심이 생긴다. 발전적인 미술 교육하는 이런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낸 책이 현대미술 감상가 길라잡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추천합니다. 저도 안 읽어봤어요.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책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주체적으로 감상을 하시라는 거. 이런 비판과 주체적인 감상을 하시면 오류가 보일 겁니다. 전문가라서 오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너무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너무 MSG가 많이 쳐져 있는데 그거를 한번 분석해보잖아요. 이게 잘못된 그 당시 학자의 개인적인 사적인 추측인데 그게 아예 진리처럼 돼버린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미술사 책을 뒤늦게 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네, 이걸 왜 이렇게 썼어,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창의적으로 21세기 동시대에 맞는 그림 감상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오늘 광고입니다. 지금 다시 보기 링크로 또 공유해드리니까 아트바젤로 읽는 동시대 미술 트렌드 중강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떠나는 스페인 미술기행 투어입니다. 허세 미술관과 함께하는 스페인 미술관 도장 깨기, 미술관만 가는 게 아니라 주요 관광지 가우디 투어도 해요. 크게 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도시 코스입니다. 인원 모객 중입니다. 아직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은 이 QR코드 제 유튜브 지금 게시판에 보시면 공지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혹은 인스타 허세미술관에 DM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채널 멤버십도 있으니까 제니님과 내미소님이 멤버십이죠. 그럼 이렇게 배지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별로 유료 강의를 이렇게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알찬 미술사 강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제라서 한 달 보시고 이제 해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되게 알찹니다. 가격에 비해서 한 달 가격은 매우 알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허세미술관 이한이 낸 두 번째 책, 나는 스페인 미술관의 도슨트입니다. 도슨트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케팅 팀이 낸 제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무려 2쇄째 낸 나름 단타로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